갑시다. 갈래부터. 부분은 용량 별로 안 커요. 용량 아니 화면 자체가 다 녹화되는 거라 가지고 똑같아. 용량 커. 용량 엄청. 용량 엄청 크지. 그래서 선생님 그걸 업로드하는 거였어. 자 본다.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을 읽어보자. 갈래부터 본다. 자 현대의 중편의 세태의 모더니즘 소설이다. 자 세태 소설이라고 하는 거는 그 당시에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 맞지? 그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담고 있는 소설을 세태 소설이라고 한다. 자 이때가 아무래도 1930년대가 배경인데 뭐 일제강점기에 대한 어떤 이야기는 안 나와 사실. 일제강점기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기보다는 그 당시를 우리는 지금 봤을 때 1930년도면 거의 한 100년 전이잖아. 100년 전이라서 너무나 옛날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 당시에는 어쨌든 간에 막 조선시대의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가지고 조금 근대화되고 현대화되고 이런 이제 느낌이었단 말이지. 그 시대가. 그래서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 사람의 생각이라든지 그런 게 담겨 있다. 자, 그럼 또 한 가지 이 저 소설가 구보 씨가 박태원이라는 사람의 그렇지 자전적인 소설이거든요. 자전적인 소설. 자전적이 무슨 말이고? 자기의 자기 이야기를 엄청. 그렇지 자기 이야기가 반영되어 있는 자기 이야기를 쓴 소설이라고 봐도 무관하단 말이지. 뭐 물론 100%가 다 사실이다라고 그건 아니야. 근데 어쨌든 소설이기 때문에 허구는 허구일 테지만 자기 이야기를 어느 정도 담고 있단 말이야. 됐지? 소설가 구보 씨 박태원이야. 자, 그 사람의 일일 하루라는 뜻이다. 자, 우리 한 가지 이거 체크하자 우리. 하루 동안 벌어지는 일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원점 회귀형이다. 원점 회귀는요. 처음에 어딘가에서 출발해서 어디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게 바로 원점 회귀거든요. 이 사람이 집에서 엄마랑 이야기를 나누다가 집을 나갔다가 한 바퀴 휙 돌고 다시 집으로 돌아온다. 됐지? 원점 회귀형. 쌤이 원점 회귀형이랑 여로형이랑 여기 따로 나와 있긴 한데 사실상 어떤 맥락에서 또 비슷하기도 하거든요. 여로형이라고 하는 거는 여행의 경로에서 일어난 일을 다룬 소설이야. 여행 경로에서 일어난 일을 다룬 소설이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이 사람이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집에서 출발해서 뭐 경성역으로 갔다가 또 어디로 갔다가 뭐 어디로 갔다가 쭉 한 바퀴 도는 그 경로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경로를 담아서 여로형 구조다 얘기한다. 그 다음에 쌤이 한 가지 더 적었는데 여로형 소설의 대표적인 작품이 염상섭이라는 소설가의 만세전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거든요. 만세전 보면은 이 사람이 말해주셨어. 자, 동경이라는 곳에서 유학하고 있는 나가 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자기 와이프가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서울로 와. 서울로 와. 근데 서울로 오는 그 기차에서 만난 사람들하고 그 식민지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거. 그 이야기. 그 다음에 와이프가 죽어가지고 다시 또 이 조선이라고 하는 곳은 무덤 속 같은 곳이다. 이러면서 다시 또 어디로 가? 또 동경으로 돌아가는 내용이야.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이 동경에서 서울 다시 동경으로 돌아가는 원점 회귀형이다 해도 맞는 말이고 여행의 경로를 따라서 소설이 전개되기 때문에 여로형 소설이다 해도 맞는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이 정도는 이해하시고 그 다음 또 주인공이 보고 듣는 것에 대한 연상이 주된 내용을 형성한다. 그러니까 이 보통의 소설들은 갈등이 있거나 그렇잖아. 근데 그게 아니고 얘 그냥 계속 뭔가를 봐. 보면은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얘 생각이 많아. 그래서 그냥 또 뭘 생각해. 연관된 거 있잖아. 지가 본 거에서 또 연관돼서 생각해. 그리고 또 가다가 또 뭔가 눈에 하나 또 띄어. 또 그걸 보고 또 뭐해? 또 자기 생각, 연상.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되더라. 그 다음 관념적이고 철학적인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자 요거 중요한 말 의식의 흐름 기법을 활용하더라. 자 의식의 흐름 기법 말 그대로야. 내가 뭔가를 보면은 내 의식이 흐르는 대로 요게 떠올라. 그럼 다시 왜? 또 다시 그 얘기했다가 다시 또 내가 재승이를 봤어. 재승이 보다가 재승이 보니까 또 갑자기 뭐가 생각나는데 하면 또 그 얘기를 또 생각하고 맞지. 그렇게 의식의 흐름대로 이야기가 전개되더라. 자, 그 다음에 쌤이 얘기한 것처럼 3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경성거리가 배경이다. 경성은 서울이지. 자, 어느 무기력한 지식인이 누구? 소설가 구보씨. 자, 이 사람이 경성에서 느끼는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갈등을 드러냅니다. 자, 앞부분 줄거리 볼게. 26살의 구보는 동경 유학까지 다녀온 지식인이지만 직업도 없고 결혼도 하지 못해서 어머니의 근심거리가 된다. 집을 나선 구보는 특별한 목적 없이 경성거리를 돌아다니면서 행복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자, 얼마 있다. 이게 사실상 이게 이 전체를 보통 우리 소제목을 쓰면은 이 뒤에 내용을 전부 포괄할 수 있는 내용을 소제목으로 쓰잖아. 그치? 근데 얘는 그게 아니야.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첫 구절을 그냥 바로 소제목으로 쓰는 거라. 독특하지. 그치? 맞지? 독특한 형식이야. 자, 첫 어절을 소제목처럼 처리하는 것은 자, 이것도 효과를 보실 수 있거든. 체크할까? 호기심 유발, 참신한 표현법,
요거 두 개만 체크. 호기심 유발, 참신함, 표현 방법. 맞잖아요. 쌤 얘기했듯이 소제목은 보통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을 포괄하는 내용을 제목으로 삼기 마련인데 그게 아니야. 그냥 어느 얼마 있다. 뭐 조만간 뭐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시작한단 말이지. 첫 어절만 얼마 있다가 9번은 다시 걷기로 한다. 여름 한낮의 떼약볕이 맨머리바람에 그에게 현기증을 주었다. 그는 그곳에 더 그렇게 서 있을 수가 없다. 신경쇠약. 그러나 물론 쇠약한 것은 신경뿐만이 아니다. 이 머리를 가져 이 몸을 가져 대체 얼마만한 일을 만한 일을 나는 하겠다는 말인고. 자 봐라. 이 사람은 신경만 쇠약한 게 아니고 뭐도 쇠약하다. 몸도 쇠약하다. 됐지? 나 몸도 쇠약하다. 이 뜨거운 떼약볕에 너무 현기증 난다. 난 지금 실제로 신경만 쇠약한 게 아니고 몸도 쇠약하다. 때마침 자 누구를 봤다? 옆을 지나는 장년을 봤다. 장년은 건장한 청년을 봤다는 얘기야. 근데 얘는 정력가형의 정말 힘이 세 보이는 육체, 탄력 있는 걸음걸이에 쿠보는 위압조차 느끼며 문득 9살 때에 집안 어른의 눈을 피해서 집안 어른들 눈을 피해서 춘향전 읽었던 것을 뉘우친다. 자, 갑자기 얘 봐봐라. 진짜 의식의 흐름대로 가는 거야. 자, 내가 길을 나서서 처음 본 대상이 누구야? 장년을 봤어. 어떤 막 튼튼해 보이는 남자를 봤단 말이야. 보고 난 다음 갑자기 뭘 생각하냐면은 와 튼튼하다 한 다음에 갑자기 그래 내가 옛날 어렸을 때 몇 살 때 9살 때 그때 내가 어른들 눈 피해가지고 춘향전을 읽었지. 그때를 한번 뉘우쳐본다 이렇게 했어. 왜 뉘우치는지는 그 뒤에 나온다. 미리 스포를 하자면 얘가 그때 책만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몸이 튼튼하지 못하다는 거야. 알겠지? 자기는 책만 너무 많이 읽었대. 그래서 자기는 몸이 안 튼튼해.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 장년과 자기의 모습은 어떻다? 반대 모습이다. 그치? 자, 그래서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가는 거야. 우와, 튼튼해 보인다. 근데 나는 이러는 거야. 지금 의식 흐름대로. 자, 춘향전을 읽었던 것을 뉘우칩니다. 어머니를 따라서 일갓집에 갔다 와서 쿠보는 저도 얘기책이 보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집안에는 그것을 금지시켰다. 못 읽게 했단 말이야. 난 몰래 안잠자기에게 문의했다. 자, 그 당시에 뭐 이제 자기 집안일을 봐주는 그 친척집에 집안일을 봐주는 아줌마한테 문의를 했다. 안잠자기는 새책집에는 새책은 책을 빌려주는 곳. 책 빌려주는 곳엔 어떤 책이 있다. 그 다음에 일전이면 돈 1전을 주면은 한 권을 세내 올 수 있다. 빌려올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그러나 꾸중들우 무슨 말이고 꾸중 들을 수 있다. 왜? 집에서는 이런 이야기책 못 읽겠단 말이야. 그치 하니까 야 너 이러다가는 꾸중 듣는다. 그리고 다음에 재밌는 것은 춘향전이 제일 재밌지. 그렇게 그는 혼잣말을 하였었다. 하면서 갑자기 뭐 떠올렸노? 과거에 9살 때 내가 책 읽었던 그때 처음에 그 기억으로 돌아갔단 말이지. 여기 체크하면은 만연체라고 돼 있지 얘들아. 확인되나? 만연체는 문장의 길이가 길다라는 뜻이야. 한 문장이 마침표가 쉽게 끝나지 않고 한 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엄청 길어. 맞나? 호흡이 길다는 얘기야. 만연체 문장이 그런 뜻이야. 호흡이 길다, 문장 길이가 길다 이런 뜻이다. 한 분의 동전과 한 개의 뚜껑과 그것들이 17년 전에 그것들이 뒤에 온 그리고 또 올 온갖 것의 근원이었는지도 모른다. 자기 전에 읽었던 얘기책들, 밤새워 읽던 소설책들, 구보의 건강은 그의 소년시대에 결정적으로 손상되었던 것임에 틀림이 없다. 그럼 나는 왜 몸이 안 좋다? 너무? 그렇지, 맞아. 어렸을 때 너무 책만 읽어가지고. 자기 몸이 안 좋다는 거야. 됐지? 자, 그러면 요까지 읽었을 때 무슨 내용? 내용 있었나? 없었어. 길 가다가 누구를 만났다? 장년을 만났다. 튼튼해 보인다. 나는 너무 몸이 약해. 신경만 생각한 게 아니고 몸도 약해. 왜? 어렸을 때 책만 너무 많이 읽었어. 이렇게 이 얘기다. 변비, 요의빈삭, 막 시이 너무 많이 마려워. 피로함, 권태, 두통, 두중, 막 머리가 무거워. 머리가 눌려. 삼전정마, 이 사람 이름이야. 자, 이 박사의 단련요법. 그러한 것은 어떻든 보잘것없는, 아니, 그 살풍경하고 또 어수선한 태평통의 거리는 또 구보의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자, 일단 얘가 어디로 나섰다? 태평통 거리로 나섰습니다. 자, 쌤 따로 체크해놨다. 태평통 거리. 자, 이동을 한 3번 하거든요. 첫 번째는 태평통 거리로 나왔다. 태평통 거리로 갔습니다. 근데 거기 갔더니 얘 마음이 어둡습니다. 그저 저 불결한 고물상들을 어떻게 이 거리에 쫓아낼까를 생각하며 문득 반자의 무늬가 눈에 시끄럽다고 양재로 반자를 발라버렸던 서해도 이 사람도 신경쇠약이었으면 틀림없다고 이름 모를 웃음을 입가에 띄어보았다. 자, 이것도 좀 헷갈릴 거야. 자, 무슨 얘기냐면은 자, 내가 일단 이동했지. 어디로? 태평통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이 거리에서 뭘 봤냐면은 고물상을 본 거야. 고물상 봤는데 어떻냐면 얘는 너무 막 어수선하다. 너무 불결하다. 고물상이 너무 불결하다. 이거를 이 거리에서 없앴으면 좋겠다.
맞지? 이렇게 말하고는 갑자기 또 누가 생각났냐면은 서해가 생각이 났어. 서해는 최서해라는 소설가가 있어. 최서해라는 소설가가 생각났어. 자, 쌤 생각해봐라. 이거 봐봐. 이게 체크했지? 뭐라고? 의식의 흐름. 앞에서 작년을 보고 춘향전 읽었던 과거를 떠올렸듯이 지금도 이 거리에 나 고물상을 보고 아우 정신 시끄러워 하다가 갑자기 누가 또 떠올랐다? 최서해라는 소설가가 생각이 났다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어땠냐 하면은 반자문이, 반자는 집, 쉽게 말해서 집을 막 꾸며놓는 문이야. 막 저 창틀 위에 막 이런, 봐봐. 지금 보면 저 위에 우리 틀 있지? 여기 밑에도 틀 있지? 요런 틀에다가 막 무늬를 새겨놨던 거야. 근데 최서에는 뭐라 하냐면은 와 너무 정신 시끄럽다. 이런 무늬들이 너무 정신 시끄럽다 하면서 뭘 발랐다? 종이로 반자를 발라버렸대. 너무 정신 시끄럽다고. 그러면 이 서예도 역시 이 사람도 신경쇠약이었을 거야. 왜? 그 무늬도 어지럽다고 하면서 못 보네. 그렇지? 그래서 이름 모를 웃음을 입가에 띄어보았다. 서예의 너털 웃음 그것도 생각해보면 역시 공허한 적막한 음향이었다. 공허하다, 적막하다. 이게 전부 다 관념적인, 철학적인 단어들 사용한다고 우리 특징에서 배웠지, 그지? 자, 그래서 갑자기 이 거리 고물상도 보고, 정신 시끄러워 하다가 서예를 떠올렸다. 그래, 서예도 참 정신 시끄러워 했지. 그럼 반자무늬도 너무 어지럽다고 막 종이로 발라버렸지. 정신 시끄러운 거 싫어했지. 자, 9번은 고인에게서 받은 홍염을, 자, 고인은 여기서 누구냐면은 최서해를 말한다, 그지? 최서해한테 받은 홍염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최서해가. 아직도 한 페이지도 들춰보지 않았던 걸 생각해내고 딱 한 표정을 지었다. 그가 읽지 않은 것은 오직 서해의 작품뿐만이 아니다. 서해가 누구? 최서해 소설가. 독서를 게을리하기는 3년이 됐어. 언젠가 후보는 지식의 고갈을 느끼고 악연하였습니다. 갑자기 한 젊은이가 쿠보의 시야에 보였어요. 그는 쿠보가 향해 걸어가고 있는 곳에서 왔다. 쿠보는 그를 어디선가 본 것 같았어. 자기가 알아봐야만 할 사람인 것 같았어. 그래서 그 두 사람의 거리가 한 칸통으로 단축됐을 때 문득 쿠보는 어린 시절을 떠올리고 그곳에서 옛 동물을 발견한다. 그러면 내가 알 것 같은 그 사람 누구? 옛 동무였어. 내 친구였던 거야. 내 친구네. 알게 됐다. 그리고 옛 시절, 그리고 옛 동무. 그들은 보통 학교를 나온 채 아직 한 번도 못 만난 사이였습니다. 그래도 후보는 그 동무의 이름까지 기억에서 찾아냈습니다. 그러나 옛 동무는 너무나 영락했대. 영락하단 말은 되게 보잘것없어졌단 말이야. 너무 보잘것없어졌어. 모시 두루마기에 흰 고무신, 오직 새로운 메꽃 모자는 썼는데 너무 행색이 초라한 거지. 후보는 망설거렸어. 왜? 모른 체 하고 지나갈까? 옛 동무는 분명히 자기를 알아본 것 같은데 그리고 후보가 자기를 알아볼 것을 두려워하는 것 같았어. 그러나 마침내 두 사람이 서로 지나치는 그 마지막 순간을 포착해서 후보가 용기를 냈어. 왜? 어쨌든 간에 내가 같이 어릴 때 같이 시간을 보냈던 나의 동무기 때문에 얘하고 인간적인 정을 좀 나눠보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인사를 했다. 이게 얼마만이야 유군? 했더니 그러나 벗은 친구는 얼굴을 붉혔다. 왜?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 거지. 얼굴 붉히면서 네 참 오래간만입니다. 이 뭐야 이거? 존댓말 쓰지 친구한테. 이 뭘 표현하는 거야? 거리감을 표현하는 거야. 참 오래간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거리감 표현하는 거야. 자, 그동안 나는 서울에 늘 있었는데, 네, 막 존댓말 쓴다. 쿠보는 다음에 간신히, 어째서 그렇게 배울 수가 없었어요? 뭔 말인데, 그동안 왜 이렇게 못 만났지, 우리가? 이랬더니, 그리고 서운한 감정을 맛보면서, 그래도 또 무슨 말이든 그래도 하고 싶었다. 인간적인 어떤 유대를 나누고 싶었는데, 그러나 친구는 뭐라 해? 그만 실례합니다. 이러는 거야.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인데, 나 더 이상 너랑 이야기 안 하고 싶다. 맞지? 자, 그리고는 쿠보 앞을 떠나서 자기 갈 길을 가버렸습니다. 쿠보는 잠깐 그곳에 서 있다가 다시 고개 숙여 걸으면서 자, 체크할게. 울 것 같은 감정을 스스로 억제하지 못했습니다. 자, 얘가 왜 울고 싶었냐면은 자, 인간적인 감정 느끼고 싶었는데 인간적 감정을 못 느꼈다. 됐죠? 그래서 너무 삭막하게 그냥 그 친구하고 나하고는 그냥 그 한마디 나누고는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 조그만 한 개의 기쁨을 찾아서 후보는 남대문 안에서 밖으로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디로 간다? 남대문으로 갑니다. 자, 보세요. 여기 소설 부제목 봐봐라. 조그만. 이게 무슨 뜻이 있나? 아니요. 뭐라 그랬죠? 그냥 첫 어절을 소제목으로 쓴다. 이거는 독자의 뭘 유발해? 호기심 유발하는 거라 했지. 자, 조그만 한 개 기쁨을 찾아서 후보는 남대문 안에서 밖으로 나가보려고 한다. 그러나 그곳에 불어드는 바람도 없이 양옆에 웅승거리고 앉아있는 서너 명의 지게꾼들의 그 모양이 참 맥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나는 기쁨을 찾아서 남대문으로 갔는데 기쁨이 있어 없어? 아직 없어. 못 찾았어.
거기서 구보는 뭘 느꼈다? 고독을 느끼고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약동하는 무리들, 막 뭔가 힘이 있는 그런 무리들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라고 생각했어. 그는 눈앞에 경성역을 바라보고 그곳에는 마땅히 인생이 있을 것이다. 이 낡은 서울의 호흡과 또 감정이 있을 것이다. 도회의 소설가는, 도회는 도시, 도시 소설가는 모름지기 이 도시의 항구랑 친해져야 됩니다. 자, 도시의 소설가 누구지요? 누구 말하노? 자기 자신 구보를 말하잖아. 자기는 모름지기 이 도시의 항구와 친해져야 된다. 도시의 항구. 실제로 도시에 항구가 있었나? 아니지요.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 배가 아닌 기차가 오가는 곳 어딜 말한다? 경성역, 서울역을 말하는 거야. 자, 서울역하고 친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는 사람들의 사는 모습, 인간적인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 그래서 그러나 물론 그러한 직업의식은 어떻든 좋았다. 왜? 소설가가 왜 도시의 항구 경성역과 친해지는? 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경성역에 가면은 모든 많은 인간상들 있잖아. 그치? 이렇게 사는 사람 저렇게 사는 사람 있으니까 자 그곳하고 친해져야 된다. 그러나 물론 그러한 직업의식은 어떻든 좋았다. 다만 구보는 고독을 3등 대합실 군중 속에서 피할 수 있으면 그만이다. 자 맨 처음엔 태평로 거리 그 다음에는 남대문 이제 어디까지 가노? 경성역 3등 대합실까지 갔습니다. 3등이 뭐냐 하면은 별로 좋지 않으냐. 왜 특실 있고 뭐 1등 칸, 2등 칸 있는 것처럼 얘는 3등 대합실이니까 그냥 서민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알겠지? 서민들이 모이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나는 오히려 고독은 그곳에 있었다. 나는 막 들끓는 사람들을 기대하면서 경성역으로 갔어. 갔는데 그곳에 오히려 뭐가 있다? 고독이 있었다. 체크할까? 오히려 고독은 그곳에 있었다. 경성역에 고독이 있었다. 왜냐하면 거기서 사람은 많기는 많아. 그런데 아까 내 친구와도 인간적인 소통 못했듯이 여기도 마찬가지야. 인간적 소통이 안 돼. 인간적 소통이 안 된다. 구보가 한 옆에 끼어 앉을 수도 없겠으리 사람들은 그곳에 빽빽하게 모여 있어도 그들의 누구에게서도 인간의 온정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독해. 그 사람들은 그 옆 사람에게 한마디 말을 건네는 일도 없이 오직 자기네들의 사무에 바빴고 그리고 간혹 말을 건네도 그것은 자기네가 타고 갈 열차 시간 뭐 그런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네들의 동료가 아닌 사람에게 그 사람들은 변소에 다녀올 동안에 그 사람들의 짐을 부탁하는 일조차도 없었다. 그 옆 사람 못 믿는 거야. 못 믿어가지고 저 짐 좀 맡아주세요. 이것도 안 하는 거지. 남을 결코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의 눈은 보기에도 딱하고 또 가엾었다. 구보는 한 구석에 가서서 그 앞에 앉아있는 노파를 바라보는데 그 노파는 누구 집에서 드난 살다가 뭐 쉽게 말해서 이제 식모살이를 하다가 늙고 쇠잔한 몸을 이끌어서 결코 넉넉하지 못한 어느 시골 딸네 집이라도 찾아가는지 모른다. 지금 계속 추측이다. 이미 굳어버린 그의 안면 근육은 어떤 다양한 일에도 펴질 턱이 없고 근육도 펴지지 못하고 그리고 그의 몽롱한 두 눈은 비록 그의 딸의 그지없는 효성스러운 봉양을 가지고도 그 사람의 눈을 감동시킬 수 없을지도 모른다. 계속 뭐뭐 한지 모른다. 뭐뭐 한지 모른다. 맞지? 추측하는 거다. 노파 옆에 앉은 중년의 시골 신사는 그의 시골에서 조그만 백화점을 경영하고 있을 게다. 또 뭐 하는 거야? 추측. 그의 점포에는 마땅히 주단 포목도 있을 것이고 막 옷감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일용 자파도 있을 것이고 흔히 쓰는 약품도 갖춰 있을 것이다. 그는 이제 그 옆에 놓인 물품을 들고 자랑스럽게 차에 오를 것이다. 구보는 그 시골 신사가 노파하고 사이에서 되도록 간격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 신사를 업신여겼다. 왜냐하면 신사가 있잖아. 노파를 조금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것 같은 거야. 그 사람 옆에 안 가고 싶어하는 걸 보고는 와, 저 신사 저 새끼 저게 더 나쁘네. 쟤 안 되겠네. 노파하고 거리를 두려고 하다니 하면서 더 미워진 거야. 그 신사가 미워졌다기보다는 이제 얘를 아닌 사람이라고 보는 거지. 업신여긴 거지. 만약 그에게 얕은 지혜와 또 약간의 용기를 주면 그는 3등 승차권 주머니 속에 간수하고 1, 2등 대합실을 오만하게 자리 잡고 있을 것이다. 라면서 그냥 내가 본 그 사람들을 어떤 일을 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일 것이라고 추측하는 거야. 자, 누구 나왔어? 시골 신사 노파 있었고 또 누구 있었지? 할머니 있었나? 노파 있었지? 그또 누구 있었지? 노파? 이제 없네, 그지? 맞지? 노파도 보고 시골 신사도 보고 시골 신사도 보고 이제 관찰을 했다. 문득 구보는 그의 얼굴에서 부종을 발견했습니다. 뭘 발견했다? 부종 발견하고 그 앞을 떠났습니다. 신장염 그뿐 아니라 구보는 자기 자신의 만성위확장을 새삼스럽게 생각해내지 않으면 안 됐다. 자, 얘는 있잖아.
이렇게 사람을 보다가 어떤 사람 얼굴이 띵띵 부어 있는 거야. 부종이 붙은 거거든. 띵띵 부어 있는 거라. 그렇게 생각하는 거라. 아, 저 사람은 신장이 안 좋구나. 신장 안 좋은 사람은 이제 그 노폐물을 못 걸으니까 퉁퉁 붓거든. 그래서 아, 저 사람 신장이 아프구나 생각하더니 또 거기서 또 뭐 어디로 흘러가? 나의 병까지 흘러가는 거야. 저 사람 얼굴 부었네? 아픈가 보네? 신장이 아픈가 보네? 나도 아픈데. 나 어디가 아픈데 나는? 만성 위확장. 위확장이 뭐예요? 위장염 이 말이야. 쉽게 말해서 위장이 아프다고. 나 위가 아파. 새삼스럽게 생각해냈습니다. 그러나 쿠버가 매점 옆까지 갔을 때 그는 그곳에서도 또 마찬가지 누구를 만났다? 병자를 만났습니다. 40여 세의 노동자를 만났는데 그 사람의 전경부가 광범하게 팽룡이 있었다. 자, 근데 전경부의 막 얼굴이 또 앞으로 막 튀어나오고 막 팽팽하게 막 부었는 거야. 돌출한 안구, 눈도 툭 튀어나왔어. 그리고 손도 막 경미하게 흔들리고 있고 분명하게 자, 이 사람 병자네. 무슨 병인데? 바세도시병이라는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 막 얼굴이 둥둥 붓고 눈 튀어나오고 손을 막 떠는 거 보니까 바세도시병인 것 같아. 그것은 누구에게도 깨끗한 느낌을 주지 못합니다. 자, 내가 만났는데 매점에 있는 그 매점 옆에 있는 병자를 봤을 때 와, 진짜 깨끗하지 못한 것 같다. 막 얼굴 막 눈 튀어나왔지, 손 덜덜 떨지, 별로 안 깨끗하다. 그의 좌우에는 좌석이 비어 있지만 사람들은 그곳에 앉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당연히 다른 사람에게도 그 병자는 깨끗한 인상을 주지 못하니까요. 그죠? 뿐만 아니라 그에게서 2칸통쯤 떨어진 곳에 있던 아이업은 젊은 아낙네가 그 바스켓 속에서 뭔가를 꺼내다가 잘못해서 시멘트 바닥에 복숭아를 흘렸단 말이야. 근데 한 개 복숭아가 굴러떨어져서 병자 발 앞에까지 왔을 때 그 여자는 그 복숭아를 집는 것을 단념하기조차 했대. 자, 그러면 얘들아 뭐가 너무 싫은 거야 이 여자도. 그 병자 곁에 가는 게 너무 싫어. 그래서 차라리 내가 뭘 포기한다. 내 복숭아 포기한다. 떨어진 복숭아 못 줍겠다. 저 사람 가까이 못 가겠다. 이래 된 거야. 자, 이까지 봤을 때 여기 있는 경성역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것 같아? 정말로 인정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는 사람들. 맞지? 그 사람의 겉모습 보고 그 사람을 꺼려하고 아까 신사가 노파를 꺼려했듯이 얘도 마찬가지 병자를 꺼려해서 근처에 가지 못하고 복숭아도 안 집는단 말이지. 쿠보는 이 조그만 사건에 문득 흥미를 느끼고 그리고 그에 대한 노트를 펴서 들었습니다. 왜? 나는 많은 사람이니까. 글 쓰는 소설가잖아요. 그러니까 노트를 펴들고는 이런 사건들을 보고 아 재밌는 일이다. 그래서 이제 뭔가를 메모를 하려고 한단 말이야. 자, 여기 하나 알아두세요. 고현학적 태도를 체크하자. 고현학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일상의 모습을 관찰하는 걸 좋아한다. 됐지? 자, 그러나 그가 문 옆에 기대고 섰는 캡을 쓰고 린네르 스메리 양복을 입은 사내에 온갖 사람에게 의혹을 갖는 두 눈을 발견했을 때 구보는 또다시 우울 속에서 그곳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자, 또 내가 본 사람이 있는데 양복 입은 사내야. 근데 그 양복 입은 사내는 자, 사람들이 볼 때 계속 의혹의 눈으로 보는 거야. 못 믿겠다는 눈으로 계속 보는 거야. 그러니까 뭔데요? 나는 그 기쁨을 찾아서 계속 떠나고 있는데 기쁨을 지금 찾았나 못 찾았나? 단 한 번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 자기를 보고 아니 다른 사람 보고 뭔가를 못 믿어 하는 그런 눈빛을 보니까 너무 우울해. 안 되겠어. 나 이것도 떠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 자, 끝났습니다. 쿠보는 다방과 카페 등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사랑과 행복, 가난과 불행 등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새벽 2시에 종로로 나온 쿠보는 어머니를 떠올리고 앞으로는 좋은 소설을 쓰겠다고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간다. 얘들아 다시 또 어디로 돌아갔노? 집에서 나와서 집으로 돌아갔다. 이걸 뭐라고요? 원점 회귀. 원래대로 돌아간다. 원점 회귀라고 한다. 됐지? 자, 여기까지만 알면 사실 뭐 내용은 뭐 없었어요.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은 구보 성격. 건강에 자신이 없고 걱정이 많다. 자기 막 위 아프다고 하질 않나. 또 뭐라 그랬어? 자기는 어렸을 때 책 너무 많이 읽어서 뭐 신경만 생각한 게 아니고 몸도 생각한다고 말하고 맞지 이러지는. 또 생각이 많고 소심 우유부단하다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친구를 만났을 때 먼저 말을 건넬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억지로 말을 건네긴 했지만 어쨌든 생각이 많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또 구보의 심리 추측하기. 구보는 고독감을 느끼고 있다. 그 체크할까? 경성역에서 활력과 위안을 얻고 싶었지만 성공이야 실패야?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고독함을 느끼고 돌아왔잖아요. 그죠? 그 다음 또 군중들로부터 어떤 느낌 받았는지. 자, 군중들 있잖아. 서로를 믿지 못하고 의욕에 찬 눈을 보내고 병자를 멀리하고 이런 모습 보면서 아 그래 따뜻한 인정이 이제는 사라졌구나. 너무 비인간적이구나. 이 도시가 너무 삭막하구나를 깨닫고 슬퍼졌습니다. 더 고독해졌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쌤 아까 얘기한 적 있다. 일상의 풍속과 풍경을 관찰하는 거. 이거를 다른 말로 고현학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 이것도 얘기한 적 있었고.
자, 의식의 흐름 기법도 아까 얘기했습니다. 의식의 흐름 기법은 인물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전개하는 것이다. 뭘 보고 떠오르는 이야기를 또 연결되는 거. 그치? 의식의 흐름 기법이다. 떠올린 생각이 단초가 되어서 연상적으로 사고하는 것을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고 한다. 소극적이고 의부단한 구보의 성격을 드러낸다. 행복이 결여된 30년대 지식인의 모습이 드러난다. 결여가 무슨 말이고? 결여. 빠져있다. 없단 말이야. 행복함을 모르는 지식인의 모습이나 그의 냉소적인 태도까지도 엿볼 수 있습니다. 자, 구보라는 사람은 지식인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그치? 자, 그 다음에 또 넘길게. 조신의 꿈은 앞에서 했다 했지. 자, 조신의 꿈은 자, 이것도 뭐 사실 뭐 딴 걸 할 건 없고요. 쌤이 요거를 간단하게 여기에 이제 몽유롭게 소설을 하고 몽자료 소설을 비교하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쌤 그냥 간단하게만 체크를 했거든. 자, 얘는 사실 근데 얘가 몽유록인가 몽자료 소설인가를 구분하라고 하진 않아. 그냥 들어봐. 그냥 알았지? 얘는 뭐 쓸 것도 아니야. 그냥 봐. 자, 몽유록이라고 하는 것은 꿈속에서 놀고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다. 알겠지? 꿈속에서 논 것을 기록한다 라는 거야. 그런데 얘하고 얘의 가장 큰 차이점 뭐냐 하면은 몽유록 소설은 자, 꿈속에서도 자기 모습이 그대로 의식도 그대로야. 근데 몽자료는 제목에 구음몽처럼 몽으로 끝나는 소설을 몽자료 소설이라는데 그 몽자료 소설에서는요. 자, 현실에서 꿈 들어갔다가 현실로 나오는 거는 똑같거든. 근데 요 꿈에서의 자신이 요 앞에 현실에서 나와 똑같은가 아닌가로 나누는 거야. 아까 앞에서 몽유록의 소설은요. 여기 있던 내가 그대로 꿈에서 이어지고 현실로 다시 돌아오거든. 근데 구음몽처럼 몽자료 소설 여기서는 요 현실에서 내가 꿈속에서는 또 다른 인물로 태어나. 원래 나는 스님이었는데 양소유, 양승상이라는 사람으로 태어난다든지, 그치? 다른 인물로 태어나는 게 몽자료 소설이다. 그 얘기는 들어만 놓고, 그 다음 요거는 좀 간단하게 하고 잠깐 하고 쉬는 시간 줄게. 자, 이 글은요, 설화입니다. 신라시대 명주 난리군. 자, 그 중에서 설화는 신화전설 민담 있잖아. 그 중에서 전설에 해당한다. 전설에 해당하는 거다, 전설. 인생 무상에 대해서 깨닫습니다. 인몽강몽 구조. 인몽강몽이 뭐고? 꿈속으로 들어가고 꿈속에서 깬다. 자, 그 꿈속에서의 역할은 뭐다? 꿈의 역할은 세속 욕망이 참 의미 없더라. 조신몽이란다. 조신의 꿈 그거야. 자, 그 다음에 내화 외화가 있다. 그럼 여기서 내화가 뭐겠노? 꿈속의 이야기가 내화겠지. 그치? 불교적 색채가 바탕이 되더라. 볼까요? 자, 이것도 별 내용 없습니다. 자, 승려 조씨는요, 세달사라고 하는 절에 장원, 그 절에 있는 뭐 땅, 밭 같은 거야. 이것을 맡아 관리하다가 태수 기문의 딸을 사랑하게 됩니다. 자, 책할게. 태수 기문의 딸을 사랑한다. 요게 바로 세속적인 욕망이야. 쌤 적을게. 세속적인 욕망. 이게 왜 세속적인 욕망이 될 수 있냐 하면 사실상 이 사람은 승려, 스님이거든요. 스님이 사랑하는 여자랑 결혼할 수 있나? 그거 안 된단 말이지. 승려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 세속의 즐거움 누리고 사는 이거 아니거든. 그냥 말 그대로 돌을 닦으며 사는 사람이란 말이지. 근데 태수 기문의 딸을 사랑하게 됐다. 조씨는 그녀에게 배필이 생겼다, 남친이 생겼다, 남편이 생겼다는 말을 듣고 슬퍼하다가 잠이 든다. 얘들아, 잠이 드는 거니까 몽, 요까지가 바로 외화 부분입니다. 그 꿈속 내용이 전부 다 내화가 되는 거야. 꿈속 내용 볼게. 꿈속에서 그녀와 부부가 돼서 온갖 고생을 하다가 아내로부터 헤어지자는 제의를 받고 이후 꿈을 깬 조씨는 자, 꿈을 깬 다른 말로 몽, 그렇지. 세속적 욕망이 참 헛되다라는 걸 깨닫고 정토사라는 절을 세워서 수행을 합니다. 다음은 조신이 꿈을 깨는 부분입니다. 자, 봐. 꿈을 꾸기 전에는 기문의 딸이랑 사귀고 싶다. 나 이 여자 너무 좋다. 이랬는데 꿈속에서는 어떻다고? 너무 고생을 너무 많이 한 거야. 엄청 고생하는 거야. 봐봐. 내용 본다. 젊은 날의 고운 웃음은 풀리의 이슬같이 사라지고 지초 난초같이 향기롭던 우리 약속이 바람에 휘날리는 버들깨지같이 다 사라졌습니다. 뭔데요? 우리의 웃음도 사라지고 우리의 약속도 사라지고
됐지? 당신은 내가 있어서 괴롭고 나는 당신 때문에 걱정하게 되고 뭔데 우리는 서로서로 만났는데 힘들단 말이야. 찬찬히 생각해보니까 지난날의 즐거움이 바로 근심과 걱정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당신과 내가 어찌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여러 마리 새가 같이 굶어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짝 잃은 난새가 거울을 마주보면 짝 그리워하는 게 낫겠어. 뭔데? 차라리 뭐 하는 게 낫겠다. 그렇지. 헤어지는 게 낫겠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이 참 인정상이 할 수 없는 노릇이긴 하지만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만났다가 이제 너무 힘들다고 버리는 게 좀 인정상 좀 할 수 없는 노릇이긴 하지만 가고 멈추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이며 헤어지고 만나는 것은 전부 다 운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헤어집시다. 조신이 그 말을 듣고 매우 기뻐했대. 자 얘들아 부인이 헤어지자고 했는데 남편이 기뻐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기뻐하던 이유는요. 현실이 너무 힘들어. 먹고 살기 너무 힘드니까. 기뻐했다. 그러면서 아이 둘씩 나누어 맞고 헤어지려고 할 때 그녀가 말하기를 저는 고향 땅으로 갈까 합니다. 당신은 남쪽으로 가십시오. 하면서 각자 흩어집니다. 막 헤어져서 길을 나서려는 차의 꿈에서 깼다. 요 부분이 이제 요까지가 바로 내화였어. 꿈속 이야기. 그지? 자 이때 등불은 가물가물 꺼져가고 동이 터오르려고 했다. 이거 한밤의 꿈이었단 말이지. 이 내가 괴로움을 당했던 그 이야기가 한낮 꿈이었단 말이야. 아침이 밝아서 자신을 살펴보니까 수염과 머리가 모두 하얗게 새어 있었다. 머리가 하얘졌대. 왜? 꿈속에서 너무 뭐 했노? 고생을 너무 많이 했거든. 고생 너무 많이 해서 머리가 하얘졌단 말이죠. 자, 망연자실해서 세상에 뜻이 없어지고 사는 것도 싫어져서 마치 한평생의 괴로움을 다 겪고 난 것 같았다. 탐욕스러운 마음도 얼음 녹듯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 봐봐라. 이 모든 인생은 덧 없다라는 말은 허무하다라는 뜻이야. 다시요. 인생이 어떻다고? 허무하다. 자, 꿈의 역할 요것만 체크하자. 꿈은 욕망을 달관하게 된다. 달관하단 말은 그냥 뛰어넘는다는 얘기야. 뭐 욕망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건 거지. 욕망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인생에 대해서 깨달음을 준다. 어떤 깨달음을 줬다. 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참 덧없다. 인생의 덧없음. 인생 무상이라고도 해. 허무함이라고 해도 되는 말이야. 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참 허무한 것이다. 내가 그렇게 그 여자랑 사랑하고 싶었는데 사랑하는 사이가 되니까 너무 힘들고 맞지? 결국 헤어질 수밖에 없고 참 이게 얼마나 의미가 없는 것인가? 이걸 깨닫게 됐다는 얘기다. 이 작품의 주제는요. 인생무상. 그쵸? 그 다음 세속적 욕망의 괴로움과 덧없음. 참 세속적인 욕망 아까 얘기했던 그 여자랑 행복하게 지내는 그게 참 의미가 없더라는 것이지. 그지? 자, 됐고 자, 그 뒤에는 OX니까 확인만 해보면 되겠고요.